새벽 3시, 도시 외곽 공장 단지에는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몇 개 안 되는 가로등 사이로 초겨울 바람이 쓸쓸히 지나갔습니다. 그 속에서 유일하게 켜진 경비실 형광등이 외로운 불빛을 내뿜고 있었죠. 한도윤, 71. 백발이 성성한 그는 이곳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도시의 야학에서 그를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어른들에게 한글을 알려주고 세상을 읽는 법을 전해주던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야학은 문을 닫았고 이제는 빈 공장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저녁 9시에 출근해서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1시간마다 공장 안을 돌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출입 통제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젊은 시절 꿈꿔왔던 삶과는 너무도 다른 현실이었지만 그래도 이 일이 있어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밤이었습니다. 2시간마다 하는 순찰 시간이 되어 경비실을 나선 도윤. 1층부터 차근차근 돌아보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단을 오르던 순간 갑자기 가슴에서 뭔가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더니 다리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도윤은 계단 난간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몸을 지탱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신음소리와 함께 그대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새벽 교대조로 온 동료가 그를 발견했을 때 도윤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도윤 형님, 어떻게 된 거예요? 동료는 황급히 도윤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숨이 가슴이. 의식은 있었지만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119 부를게요. 괜찮을 거예요. 동료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도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도윤. 각종 검사를 받은 후 의사가 엑스레이 필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승모판 역류 증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심장의 판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어요. 의사는 침중한 표정으로 계속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가능하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 전 충분한 검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방치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간호사가 도윤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술 전 선납금이 600만 원 필요합니다. 도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600만 원. 야간 경비원의 한 달 월급이 200만 원 남짓인데 3개월치 월급을 한 번에 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수술 전에 미리 말이죠. 병실로 옮겨진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모아둔 적금이 있긴 했지만 그것도 2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400만 원은 도대체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해도 나이와 소득을 생각하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도윤의 외동딸로 결혼 후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어 형편이 그리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고 신호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딸 서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아빠야.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도윤은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딸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빠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단다.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선납금이 좀 필요해서. 처음에는 놀라는 듯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갑자기요? 심장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응. 승모판이라는 게 문제래. 600만 원 정도 선납금이. 그런데
돈 이야기가 나오자 서연의 목소리가 확연히 차가워졌습니다. 아빠, 지금 저희도 대출 이자가 밀려서 상황이 좀. 600만 원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몇 마디 더 주고받은 후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뚝. 그 짧은 신호음과 함께 도윤의 마음도 함께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병실 천장에 작은 얼룩들을 세어보기도 하고 복도를 오가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옆 침대의 환자는 가족들이 돌아가며 간병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유난히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같은 휴대폰으로 뜻밖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보낸 단체 메시지였는데 내용을 보는 순간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창의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서연이 돌잔치 다녀왔는데 정말 대단하더라. 1차는 집에서 가족끼리 하고 2차는 호텔에서 친구들이랑 했다는데 완전 화려했어. 화려한 호텔 연회장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해봤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호텔 연회장 대관료만 해도 수백만 원은 들어갔을 것입니다. 거기에 100명분의 코스 요리 비용, 케이크와 각종 디저트, 전문 사진작가와 파티 코디네이터 비용까지. 아무리 적게 잡아도 3천만 원은 좋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빠의 생명이 걸린 600만 원은 구할 수 없다면서 손자 돌잔치에는 그 몇 배의 돈을 쓸 수 있다는 말인가요?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구나 하는 깊은 체념이 밀려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도윤은 침대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될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허전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현실이었습니다. 30년을 키우고 가르치고 사랑했지만 정작 생명이 위험한 순간에는 체면과 허용이 더 중요한 세상이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회색빛이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은 흐린 날씨처럼 도윤의 마음도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그나마 견딜 수 있었던 심장이 밤이면 빈 깡통처럼 웅웅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규칙한 심장박동이 귓속까지 전해져 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가 회진을 돌았습니다. 도윤의 차트를 들여다보며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밤에 많이 힘드셨죠? 심장이 피를 제대로 못 밀어주니까 폐로 물이 차는 겁니다. 그래서 숨이 이렇게 답답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누워있으면 더 심해지니까 상체를 조금 높게 해서 주무세요. 의사는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의무적인 친절과 피곤한 눈빛 사이에서 그저 일상적인 진료를 하고 있을 뿐이었죠. 도윤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였지만 의사에게는 수많은 환자 중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병실은 4인실이었습니다. 도윤의 침상 옆으로는 비슷한 나이대의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도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존재였습니다. 커튼 너머로 다른 환자들의 일상이 스며들어왔습니다. 저녁이면 가족들이 찾아와 도시락을 풀어놓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국밥 냄새가 병실 전체에 퍼지면 도윤의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옆 침대 할아버지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미역국 끓여왔어요. 김치도 새로 담근 거예요. 고맙다. 고마워. 병원 음식만 먹으니까 입맛이 없었는데. 내일은 아들이 올 거예요. 요즘 일이 바빠서 매일은 못 와도 주말에는 꼭 올게요. 까슬한 담요를 덮어주는 손길, 베개를 다시 정리해주는 세심함, 안부 인사들. 이 모든 것들이 도윤에게는 그저 부러운 풍경이었습니다. 도윤의 침상 주변은 언제나 적막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병원에서 나온 밥과 반찬을 혼자서 먹어야 했습니다. 김치 한 조각도 짜고 미역국도 미지근했지만 그나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거나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도윤은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도윤은 용기를 내어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딸이 안 된다고 해도 사위라면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여보세요. 민수야. 네,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아, 내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사위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장인어른, 죄송한데 지금 중요한 미팅 들어가야 해서요. 아, 그래? 그럼 나중에. 네, 서연이랑 상의해 보시죠. 저는 이만 끊을게요. 전화는 또다시 차갑게 끊어졌습니다. 서연이랑 상의해 보시죠라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미 서연이는 거절했는데 무슨 상의가 더 필요하다는 말인가요?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애초에 없었다는 것을. 도윤에게는 외아들도 없고 의지할 어깨도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다가 갑자기 멎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 속에서 물컹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도윤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가족도 없이 아무도 지켜봐 주지 않는 병실에서 홀로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문득 3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도시 변두리에 있던 야학 교실. 낡은 칠판 앞에서 어른 학생들에게 글을 가르치던 그 시절 말이죠. 그때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20살 청년이 더듬거리며 글을 읽을 때 40대 아줌마가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써봤을 때 그들의 눈에서 반짝이던 기쁨의 빛. 그것이 도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칠판에 분필로 써놓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배움은 배고픔을 이긴다. 그때 학생들과 함께 외치던 구호였습니다. 가난해도 배우지 못했어도 포기하지 말자는 의미였죠. 그때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말이죠. 혹시나 해서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연락처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워낙 오래된 일이라 대부분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야학이 문을 닫을 때도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나누지 못했었거든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나타났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노트에 글을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단어 뜻을 모르겠어요.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꿈속에서의 대화였지만 그 온기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던 그 시절이 말이죠.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언제 울었는지도 모르게 말이죠. 도윤은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도 없구나.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칠판 앞에서 만난 인연 중 하나가 곧 그의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도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의 통증은 여전했고 가족에게서 온 연락은 아직도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라 졸음이 스르르 밀려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노크 소리도 없이 살짝 열린 문 사이로 누군가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중년 남성의 얼굴이었는데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한도윤 선생님 맞으시죠? 도윤은 놀라서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30년 넘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남자는 문을 완전히 열고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문태섭입니다. 그때 야학에서 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순간 도윤의 기억 속에서 한 청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0살,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매일 밤 야학에 나왔던 그 아이. 늘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공책에 글씨를 적어 내려가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태섭이가 맞나? 네, 맞습니다. 선생님 소식을 듣고 너무 늦었네요. 태섭의 얼굴은 30년이라는 세월만큼 변해 있었습니다. 앳된 청년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훨씬 단단해진 어른의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진실하고 따뜻한 그 눈빛 말이죠. 태섭은 손에 들고 온 봉투를 침대 옆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복숭아즙 몇 개와 작은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제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내 소식을 알게 됐지? 선생님이 혼자 병원에 계신다고 저희 어머니가 알려주셨어요. 도윤은 태섭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말투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어눌하던 청년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태섭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시립박물관 근현대 기록 팀장 문태섭이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박물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의 옛 기록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대단하구나. 그때 그 어린 나이에 도윤의 목소리에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뿌듯했습니다. 태섭은 의자를 끌어와 도윤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기억하세요? 제가 20살 때 읽던 그 얇은 개론서 말이에요. 아, 그래. 한국사 개론이었나? 너무 어렵다고 투덜댔던 기억이 나네. 맞아요. 그때 선생님이 분필가루 묻은 손으로 천천히 설명해 주셨잖아요. 태섭의 얼굴에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듯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써놓으신 그 문장도 기억해요. 배움은 배고픔을 이긴다라고 하셨죠. 도윤도 그 기억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학 교실 뒤편 칠판에 항상 적어두었던 문장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후로 계속 공부했거든요. 야간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졸업했어요. 정말이냐? 그때 그렇게 어려워하던 내가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격려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섭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비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태섭아. 그럴 수는 없지. 6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니. 선생님께서 제게 주신 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선생님 덕분이거든요. 그래도 선생님 들어보세요.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선생님과 관련이 있어요. 태섭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장인어른께서 사진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응. 그랬지. 백양사진관이라고 왜? 그 사진관 지하 창고 말이에요. 혹시 아직 그대로 있나요? 도윤은 갑자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그 창고를 왜 물어보는 걸까요? 아, 그것 말이냐? 아내가 떠난 후로는 문을 열어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창고에 있는 것들이 이 도시의 귀중한 기록일 수도 있거든요. 태섭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남기신 유리건판들 말이에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 도시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거예요. 유리건판. 네, 옛날 사진기에서 쓰던 유리로 만든 필름이에요.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귀중한 자료죠. 도윤은 문득 장인어른이 평소에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진들은 나중에 역사가 될 거야 라고 하시던. 그 말씀이 말이죠. 선생님, 내일이라도 함께 가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태섭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마치 30년 전 야학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할 때와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자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아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30년 만에 만난 이 반가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래. 내일 태어나면 함께 가보자. 태섭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30년 전 어려운 문제를 이해했을 때 짓던 그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도윤은 여전히 지하 창고에서 본 광경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임시 퇴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며 몇 시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오라고 당부했습니다. 태섭이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함께 택시를 타고 오래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도윤의 집은 30년 된 2층 주택이었습니다. 1층에는 거실과 주방이, 2층에는 침실이 있는 평범한 구조였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집 뒤편으로 돌아가면 지하로 내려가는 별도의 입구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장인어른의 백양사진관 창고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어본 적이 없는 공간이었죠. 잊고 살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 문을 열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태섭은 박물관에서 가져온 전문 장비들을 들고 왔습니다. 손전등, 습도 측정기, 그리고 유리건판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특수 장갑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온 2명의 동료도 모두 기록 보존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지하 창고 문 앞에 선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낡은 자물쇠에는 녹이 스어 있었고 문 주변에는 거미줄이 촘촘히 쳐져 있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무도 이곳을 찾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선생님, 열쇠 있으세요? 응, 있긴 한데 워낙 오래되어서 돌아갈지 모르겠네. 도윤이 주머니에서 꺼낸 열쇠는 예상대로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태섭이 조심스럽게 도와주면서 몇 번 시도한 끝에야 겨우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오래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먼지 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세월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태섭이 손전등을 켜자 지하 공간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20평 정도는 되어 보였고 천장 높이도 2m가 넘었습니다. 벽면을 따라 선반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크고 작은 나무 상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태섭과 동료들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는 흘러내린 방습제 봉투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습기를 막기 위해 넣어두신 것들이었는데 대부분은 이미 효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벽면에 붙어있는 낡은 라벨들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적혀있는 내용들이었죠. 1958년 봄, 개항장 퍼레이드라고 적힌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1964년 홍수라는 라벨이 붙은 상자도 보였습니다. 시장 사람들, 인화 전 미사용이라고 적힌 상자들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태섭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대단한 자료들이에요. 1950년대부터의 기록이라니. 그들은 조심스럽게 상자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유리건판들이 종이에 쌓여서 차곡차곡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유리건판마다 작은 종이에 촬영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섭이 특수 장갑을 끼고 유리건판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손전등 빛에 비춰보자 놀라운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1960년대
시장 골목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복을 입은 아주머니들이 좌판을 벌이고 있는 모습, 지게를 진 아저씨들이 오가는 모습, 그리고 그 사이를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흑백이었지만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시대의 진짜 모습이구나. 도윤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그 시절을 살았지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진 모습을 보니 새로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상자들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사진들, 졸업식 사진들, 그리고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이 담긴 유리건판들이 끝없이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웃음, 누군가의 눈물, 사라진 간판의 한 획까지도 모든 것이 또렷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태섭의 동료 중 한 명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세어보니까 2만 장은 촉히 넘을 것 같습니다. 2만 장이라는 숫자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이는 한 개인이 보관하기에는 엄청난 양의 기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보존 상태가 생각보다 양호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태섭이 도윤에게 다가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정말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이 도시 기억 그 자체예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이 자료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보존한다면 전시회도 열 수 있고 출판물도 만들 수 있어요. 디지털 복원까지 하게 되면 수십억 원 규모의 아카이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십억이라는 단어가 도윤의 귀 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가슴을 뛰게 한 것은 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잊혔다고 믿었던 날들의 온기가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리건판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도 있었습니다. 야학에서 수업을 하던 모습, 학생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이 말이죠. 장인어른이 몰래 찍어두신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결혼사진도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도 그때의 행복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어린 서연이가 아빠 무릎에 앉아있는 사진도 보였습니다. 도윤은 그 사진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딸과의 관계가 이렇게 차가워진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태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자료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물관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도윤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수술비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십억 원의 가치를 가진 자료들이 자신의 창고에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진들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 도시의 소중한 기억들이었습니다.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태섭은 도윤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상자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확인만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천천히 세워보기로 했습니다. 지하 창고를 나오면서 도윤은 뒤돌아봤습니다. 20년 동안 잊혔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이 가득한 곳으로 보였습니다. 수술비 걱정으로 시작된 하루가 이런 놀라운 발견으로 끝나다니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은 퇴원했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본 광경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2만 장의 유리건판, 수십억 원의 가치.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지만 태섭과 전문가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농담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퍼지는 속도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태섭이 박물관으로 돌아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소식이 지역 문화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틀 후 딸 서연이 갑자기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서연의 손에는 도라지즙 한 상자와 정성스럽게 포장된 쇠고기 장조림이 들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차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던 그 딸이 말이죠. 뒤이어 사위 민수도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몸은 좀 어떠세요? 이거 드세요.
도라지가 기관지에 좋다고 해서. 서연의 목소리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다정한 톤이었습니다. 장인어른 병원비는 저희가 도와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도 침대 옆 테이블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전화를 끊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도윤은 속으로 쓸쓸히 웃었습니다. 딸과 사위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무엇 때문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 창고의 유리건판 소식이 벌써 그들 귀에까지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아빠가 많이 걱정했구나. 도윤은 일단 딸의 호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떤 의도든 상관없이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병실에서 3일을 머물렀습니다. 아침마다 미음을 끓여와서 먹여주고 저녁에는 아이를 맡기고 와서 간병을 도왔습니다. 민수도 퇴근 후에는 거의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도윤의 상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충분한 휴식 덕분에 호흡곤란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도 수술 전 상태가 안정되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저녁, 민수가 평소보다 두꺼운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서연도 함께 와서 도윤의 양쪽에 앉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분위기였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인감 위임장, 저작권 양도 계약 초안, 그리고 여러 장의 법률 문서들이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것 같은 정교한 서류들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족 대표 일괄 수령이라는 조항이었습니다. 유리건판 전시나 판매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가족이 대표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일은 절차가 복잡해서요. 박물관이나 출판사들과 계약할 때도 법적 대리인이 필요하고. 민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일단 도장부터 찍으시면 저희가 대신 다 처리하고 나중에 자세히 보고 드릴게요. 서연도 거들었습니다. 아빠도 몸이 아프시니까 복잡한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법률 용어들로 가득한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유리건판에 대한 모든 권리를 딸과 사위에게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률 용어들로 가득한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효도의 진짜 이유가 이것이었군요. 600만 원 수술비는 줄 수 없다던 사람들이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커튼이 스르르 젖혀졌습니다. 문태섭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박물관 동료 2명과 문화재 전문 변호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태섭이 상황을 파악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중요한 서류를 검토하고 계신가요? 이런 아카이브 관련 계약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민수와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방문 댓글의 등장에 당황스러워하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문화재 전문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재청 자문변호사 김정민입니다. 혹시 서류 검토가 필요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가족 간에 정리하는 간단한 서류라서. 서연이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섭이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아카이브는 개인의 호주머니보다는 도시와 다음 세대를 먼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물론 선생님과 가족분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공익적 가치를 우선 고려해야 할 자료들이거든요. 민수가 조금 공격적인 톤으로 반응했습니다. 잠깐요. 이건 저희 가족 문제인데 왜 외부에서 간섭하시는 거죠? 간섭이 아니라 조언입니다. 이런 규모의 문화재급 자료는 함부로 처리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전문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서류를 밀어내며 일어섰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심과 호의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아버지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실 안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과 민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서둘러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태섭과 전문가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딸과 사위의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매일 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빠졌다며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라지즙과 장조림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를.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보다 30년 전 칠판 앞에서 만난 제자가 더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사실을 말이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수술 전 검사는 모두 끝났고 심장 상태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술비는 태섭이 박물관 관계자들과 함께 마련해 주었습니다. 개인적인 후원과 문화재 보존 기금을 통해서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오랜만에 자신만의 공간에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30년 된 낡은 집이었지만 병원보다는 훨씬 편안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정리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 딸과 사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에서와 달리 표정이 더욱 절박해 보였습니다. 손에는 또다시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민수는 거실 탁자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도윤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정교하게 작성된 계약서들이었습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아 새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박물관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하대요. 전시도 더 빨리 할 수 있고 수익도 훨씬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서연도 거들었습니다. 아빠, 발표 전에 움직여야 유리하다고 해요. 박물관은 행정 절차가 너무 느려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들은 또다시 서류를 도윤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번 계약서는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유리건판의 독점 사용권, 전시 및 출판권, 그리고 향후 발생할 모든 수익에 대한 권리를 일괄적으로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 가져가라. 아빠, 뭐라고요? 서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서류들 다시 가져가라고 했다. 내겐 시간을 배운 제자가 있고 시간을 보존할 사진이 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과 민수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분노도 엿보였습니다. 민수의 손등이 흰색으로 변하더니 봉투를 도윤 쪽으로 거칠게 밀었습니다. 그 바람에 거실 탁자가 벽에 쿵 부딪혔습니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작은 화분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습니다. 순간 거실에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 자신도 자신의 행동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평소 조심스럽던 사위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화분 조각들을 치우려고 일어섰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민수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자 경찰관 2명과 동네 통장, 그리고 문태섭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태섭 뒤로는 박물관 관계자들과 문화재 전문 변호사도 보였습니다. 혹시 신고를 받고 왔는데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경찰관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웃 중 누군가가 탁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신고한 것 같았습니다. 아, 별일 아닙니다. 가족끼리 이야기하다가. 도윤이 대답하려는데 태섭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약속된 시간에 왔습니다. 오늘 최종 계약서를 가져왔거든요. 태섭은 서류 가방을 열어 거실 테이블 위에 새로운 문서를 놓았습니다. 표지에는
백양 아카이브 공익신탁 계약서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이 계약서를 펼치며 명확한 목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양 아카이브 공익신탁의 수익, 배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수익의 60%는 기록 보존 및 무료 전시 사업에 사용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읽어나갔습니다. 30%는 의료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지급되며 나머지 10%는 한도윤 선생님의 생활비 및 치료비로 지급됩니다. 서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거액의 수익이 대부분 공익 사업에 사용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의 재산을 왜 남에게 줘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태섭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유리건판들은 한 개인의 소유물이기 이전에 이 도시 전체의 공동 기억이에요. 공익적 가치를 우선해야 할 자료들입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장인어른, 간병비, 손자 교육비, 대출이자 이런 건 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것들은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죠. 전문 변호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문화재급 자료를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과 아내, 그리고 어린 서연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사진 속의 미소는 오늘의 도윤을 용서하지도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과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서류들을 대충 정리했습니다. 그들의 어깨가 축 내려앉았고 눈매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유리건판 수익이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아빠,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원망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것 같다. 딸과 사위는 말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섭과 관계자들도 업무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공익신탁 계약서는 일주일 후에 정식으로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도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도윤은 깨진 화분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작은 조각들이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쓸어 담았습니다. 이 조각들처럼 자신의 가족 관계도 깨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드디어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30년 전 야학에서 가르쳤던 그 가치들, 배움은 배고픔을 이긴다는 그 정신을 이제야 제대로 실천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햇살이 거실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밝은 빛이 가득 찬 느낌이었습니다. 전시가 끝나고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도윤의 심장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승모판을 교체한 후 호흡곤란은 사라졌고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고통도 이제는 예실이 되었습니다. 태섭과 박물관 팀은 그동안 유리건판 복원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2만 장의 건판을 하나하나 세척하고 디지털화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3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시립박물관 특별 전시실에서 백양의 기억, 도시의 초상이라는 제목으로 100장의 사진이 공개되기로 했습니다. 전시 개막일, 아침부터 비가 오락가락했습니다. 가을 날씨답게 선선한 바람이 불었고 하늘은 회색빛으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태섭이 준비해준 정장을 입고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전시실 입구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복원팀이 살린 유리건판 속 골목들이 거대한 스크린에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지만 생생한 삶의 흔적들이 느껴졌습니다. 1960년대 시장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한복 차림의 아주머니가 좌판에 앉아 채소를 팔고 있었고 그 옆으로 지게를 진 남자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구슬치기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전시실에 들어선 관람객들이 숨을 죽이고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각자의 기억 속에 있는 과거와 사진 속 풍경을 겹쳐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사진 앞에 멈춰 서서 말했습니다. 저기 저 골목 아줌마가 우리 엄마. 젊었을 때랑 똑같아요. 이 골목 지금은 카페거리가 됐잖아요. 완전히 달라졌네요. 옆에 있던 남자가 감탄하며 대답했습니다. 벽면을 따라 전시된 사진들에는 각각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촬영 날짜, 장소, 그리고 그 순간의 짧은 설명이 함께했습니다. 1962년 봄, 시장 골목. 아침 장사 준비하는 사람들. 간단한 설명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삶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전시실 한쪽에는 기부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익신탁 계약에 따라 전시 수익의 일부는 의료, 취약 계층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기부함에는 잔돈뿐 아니라 손편지들도 함께 쌓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기부함 옆에 놓인 편지 몇 장을 읽어보았습니다. 한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지금 심장 수술 앞두고 있어요. 이 전시회를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응원합니다. 또 다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골목에서 자랐어요. 이렇게 사진으로 다시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 아이들에게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던 시대를 보여줄 수 있겠네요. 도윤은 조용히 전시실 구석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약했지만 고동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가슴 속을 짓누르던 외로움과 배신감도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도윤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시청 문화과장입니다. 정말 귀중한 자료를 공익을 위해 내놓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도윤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도시가 오래 버텼다면 그건 이런 기록들 덕분입니다. 선생님께서 지켜주신 기억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어요. 시청 문화과장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도 이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었고 사진 속 풍경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겹쳐 보였던 모양입니다. 전시실을 천천히 둘러보던 도윤의 눈에 한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1975년 야학 교실 풍경을 담은 사진이었습니다. 칠판 앞에 선 젊은 자신의 모습과 책상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칠판에는 익숙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배움은 배고픔을 이긴다. 30년 전 학생들과 함께 외치던 그 구호가 사진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문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 문장을 조금 다르게 고쳐 쓰고 싶다고 말이죠. 기억은 고통을 견디게 한다. 잊혀진 줄 알았던 순간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통도 배신의 아픔도 이 기억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전시실 밖으로 나오자 태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반응이 정말 좋아요. 이미 다음 전시 요청도 여러 곳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 그건 다행이네.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사진집을 내고 싶다고요. 물론 수익은 공익신탁 규정에 따라 배분될 거예요. 태섭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존경하던 선생님의 선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뿌듯한 모양이었습니다. 도윤은 박물관 로비를 천천히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락가락하던 비가 이제는 완전히 그쳤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따님한테서 연락은 없으셨어요? 태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네. 아마 당분간은 없을 거야.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래. 아프지.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받아들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선생님이 얼마나 옳은 선택을 하셨는지 말이에요. 태섭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면 좋겠지.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고, 그걸로 충분해. 두 사람은 박물관을 나와 근처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거리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걸음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마음도 몸도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술로 심장이 회복되었듯이 옳은 선택으로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딸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도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아주 먼 훗날이라도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도윤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야학 노트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학생들이 쓴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 노트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찢어서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서연아, 내가 웃는 사진도 보존하고 싶다. 언젠가 내 아이에게 이 도시를 설명할 수 있도록. 편지를 접어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저 마음을 정리하는 의미였습니다. 전시가 끝나고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도윤은 원래 고향으로 내려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의 삶이 너무 고달팠고 딸과의 관계도 깨어진 상태였으니 새로운 곳에서 남은 삶을 조용히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시회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태섭이 제안한 새로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박물관 수장고에서 유리건판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장인어르신이 남기신 메모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어요. 태섭의 말이 맞았습니다. 장인어른의 손글씨와 약자들, 그리고 그 시대의 지명과 상황을 아는 사람은 도윤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윤은 고향행 계획을 접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박물관 수장고로 향하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면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7시 버스를 탔습니다. 박물관까지는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예전 야간 경비 일을 할 때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수장고는 온도와 습도가 철저히 관리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도윤은 목장갑을 끼고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며 유리건판들을 확인했습니다. 각 건판마다 번호를 붙이고 내용을 메모지에 기록했습니다. 1962년 여름, 다리 공사, 물 한 개, 아이 셋. 간단한 메모였지만 그 안에는 그날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사진을 보며 그날의 날씨까지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태섭과 함께 건판 속 장소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옛날 시장이 있던 자리, 지금은 카페거리가 된 골목, 다리가 놓여있던 강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변화의 흔적을 기록했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예전에 철물점이 있던 자리 맞죠? 응, 맞아. 저기 모퉁이에 약국도 있었고. 그들은 마치 시간여행자처럼 과거의 흔적을 쫓아다녔습니다. 주민들을 만나 옛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오래된 간판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작업을 마치고 수장고를 나서는데 태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따님한테서 연락 왔어요? 아직은 없어. 도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세요? 응. 이제는 괜찮아.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실제로 도윤의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평온했습니다. 매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도윤은 종종 옛 제자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박물관 전시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섭처럼 성공한 사람도 있었고 여전히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김영수예요. 그때 야학에서 구구단 배웠잖아요. 70 가까이 된 옛 학생이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수. 그 어린 영수가? 네, 맞아요. 이제 손주도 있어요. 그들은 오랜만에 만나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야학이 문을 닫은 후 각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때 배운 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말이죠. 선생님 덕분에 공장 반장까지 했어요.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었죠. 영수의 말에 도윤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정말로 누군가의 삶을 바꿨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도윤은 박물관 로비를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전시관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관람 시간이 끝났는데도 아직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한 소년이 유리건판 전시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옆에서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옛날에도 사람들이 웃었네요. 소년이 사진 속 웃는 얼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옛날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기쁘고 슬프고 그랬어. 할머니도 저렇게 웃었을까? 그럼, 할머니도 젊었을 때는 저렇게 예쁘게 웃으셨을 거야. 도윤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의 오늘이 누군가의 내일을 견디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보존한 기억들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과 엄마가 전시관을 나가고 도윤도 박물관을 나섰습니다. 저녁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을밤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국화차를 샀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니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국화차를 한 모금 삼키듯 시간을 삼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도 비슷한 불빛이 있었을 것입니다. 30년 후에도 여전히 불빛은 반짝일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정리한 유리건판 목록을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태섭이 가르쳐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숨 쉬는 것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날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떠나 혼자 외롭게 지내는 대신 이 도시에 남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과는 여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였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유리건판들은 이제 박물관에서 영구 보존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수익은 의료 취약 계층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사진처럼 빛이 드나들 틈만 열어두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침대 옆 책상 위에는 30년 전 야학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보였습니다. 배움은 배고픔을 이긴다. 도윤은 그 문장 아래 새로운 문장을 연필로 적었습니다. 기억은 고통을 견디게 한다.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나눔은 외로움을 이긴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빛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박물관 수장고에서 유리건판을 정리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그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고 삶의 의미였습니다. 한도윤, 71.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보존하는 사람으로, 다음 세대에게 과거를 전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 고동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울리고 있었습니다.